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딱 맞은편에 할게요. 이사람 부장이 그 김민영 부장 아직 오시겠다는 분들이 아직 한두 번 안 오셨는데 시간이 돼서 위원장님 예. 그걸 바꿔 조금 늦으신 분이 계시겠습니다만 시간이 됐으니까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중진 의원님들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남북 정상회담도 있고 그다음에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나라 상황이 복잡하고 또 어렵고 수선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시기에 이렇게 오늘 모시게 돼서 참 다행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고 계신데 아직 회담 결과가 나오지 않은 만큼 오늘은 저는 말을 해드리면 아끼려고 합니다. 어쨌든 국민들 마음속에 북한 비핵화에 큰 진전이 있기를 참으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들과 국제사회는 북한이 핵리스트를 신고하고 국제사회의 검증을 받겠다는 김정은위원장의 육성을 보고 싶을 겁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성공적 회담이라 평가받을 것이고 우리도 전폭시킬 것입니다. 비핵화 문제는 미국의 문제 이전에 우리의 문제라니까 온 국민이 잘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군사적 신뢰 구축 부분에서도 우리의 안보 이익을 지키면서 신중한 사항을 협상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중진 의원님들 여러분들께 말씀을 굳이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또 하나 그걸 말씀드리려면 이 통계청이 통계 방식을 바꾼다고 합니다. 우려했던 대로 바꾼다고 하는데
이 잘못하다가 통계를 정권의 국내에 맞게 주문자 생산 방식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정책 실패가 쌓여가는 이 실패를 통계로서 가질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상황을 왜곡하는 그러한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또 더 이상 통계가 정치하지 말고 어쨌든 이 통계를 통해 전반적인 전환, 전체적인 전환을 생각해 주셔야 한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기대하겠습니다. 원내대표. 네.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유대연맹의 수행단이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윤영찬 수석은 어제 오후 3시에 경제인 방북은 북측의 요청이 아니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30분 이후에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비롯한 김재재 방북 인사 17명은 바로 3시 30분 이용남 북한 내각부총리와 만나서 경협 사업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황우영 금강산 국제관광특구 지도국장은 자신들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재계 인사를 요청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측근 참모 인사들은 평양을 가서도 대한민국 국민들을 우습게 보고 이렇게 시작발광이 거짓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평양 정상회담이 지금까지 김정은의 북핵 폐기 비핵화 약속은 한 번도 김정은 위원장 입에서 제대로 국제사회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전달되어진 적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입에서 1년 이후에 비핵화가 이루어진다고 트럼프를 설득해서 9월 12일 미국 정상회담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1년 만에 비핵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제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번 회담의 결과 절대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또 참모들이 아전 인수시대로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를 국민들에게 배석했으면 안 될 것입니다. 반드시 김정은 위원장 입에서 한반도 핵폐기를 통한 완전한 비핵화의 실천 의지를 담아오시길 거듭 촉구합니다. 우리 강 비대위가 실패한 소득주도 성장론을 매체에서 국민 성장론을 놓고 토론을 벌이자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객이 맞지 않는다고 이런 지하에 부재라고 했습니다. 한동안은 청와대가 독단과 독선으로 전형을 일삼더니 이제는 집권당이 바통을 이어받아서 독단과 독선에 빠지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집권당 민주당이 이렇게 오만과 독선에 빠졌는지, 그럼 토론이 아니라 버릇 배틀이라도 제의했어야 했는데, 집권당 대표는 대표답게 품격을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겁에 맞지 않는 분에게 객에 맞지 않는 평양 방북은 왜 했습니까? 기양지사 그 얘기 말씀드리기에 한 말씀 드립니다. 이해찬 당대표가 애초부터 대통령 수행에 나선다는 게 법이 안 맞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대통령 수행단을 자처해놓고 평양에서 고위급 최고인민회의가 부위원장이 이렇게 주관한다고 해서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고인민회의 면담을 일방적으로 무산시킨 것은 또 무슨 경우입니까? 극과 백을 따지려면 이해찬 당대표께서는 제대로 따져주시기 바랍니다. 엊그저께 기획재정부와 한국재정정보원이 우리 당 신재철 의원 보좌진들을
청와대와 정부의 예산 정보 수십만 건을 불법 열람 보관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자료를 해킹한 것도 아니고 기획재정부로부터 인가받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접속해서 열람한 자료를 넣고 기재부는 불법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느 부분이 불법이라는 것인지, 기재부로부터 접속 방법을 인가를 받은 것이 불법이라는 것인지, 아니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자료를 열람한 것이 불법이라는 것인지. 이것도 청와대 5대에 의해서 한국재정정보원이 야당 탄압의 일원으로 우리 당 의원실의 보좌관을 검찰 고발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사 기밀마저 일개 시민단체에 제보랍시고 마구 유출했던 정부가 정상적인 절차로 아이디 비밀번호 다 알려주고 나서 이제 와서 왜 접속에 들어왔냐고 따지는 적반하장은 도대체 무슨 경우인지 알다가도 모를 겁니다. 끝으로 발전된 나라들에 비해서 초라하지 않느냐는 김정은 위원장이라 평양 시민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서로 겸양의 덕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모습을 잘 봤습니다. 대통령 말씀대로 판문점의 봄이 평양의 가을로 이어진 것까지도 다 좋은데 정작 비핵한 원인은 봄이나 가을이나 왜 여전히 이거인지 겨울이 오기 전에 이제는 답을 해야 할 때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분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신대철 의원님께서 9시 반에 일이 있어서 먼저 좀 말씀을 하고 가시겠다고 하니까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개적으로 계십니까? 예, 9시 반에 저희 기재위원들이 합동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미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7일 날 월요일 날 기재부가 경찰에 저와 제 보좌진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이유는 기재부 산하에 재정정보원이라고 있고 재정정보원에서 D브레인이라는 재정정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D브레인에 허가 없이 접속했다. 그리고 무단으로 자료를 내려받았다. 다운로드 받았다라는 게 혐의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턱도 없는 얘기입니다. 저희 기재위원들은 기재부에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인가를 받고 몇 개씩 받습니다. 직원들이 일할 수 있게. 그래서 그것으로 해서 어제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접속했고 기자들을 어제 오후에 제 방에서 기자들에게 공개 시연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아무런 장애도 없었고 아무런 경고창도 뜬 바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열려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결국은 더군다나 최초에 접속한 것은 9월 3일입니다. 그런데 재정정보원에서 연락이 온 건 9월 12일입니다. 9해 동안 아무것도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그쪽은. 완전한 정보관리 실패입니다. 이 정보관리 실패 책임을 저한테 이제 뒤늦게 뒤집어 씌우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아마 이런 것들이 지금 이 기재부 혼자만의 판단은 아닐 겁니다. 제가 지금 기재위원입니다. 자기 소속 상임위원을 고발한다는 게 혼자만의 판단은 아닐 텐데 최소한 청와대와 교감이 있었을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가 이렇게 두려워서 겁박하는 건지 아마 당사자들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도 지금 그 정보 내용들을 대강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겠느냐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지금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확보한 자료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명백한 야당 탄압입니다. 협박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제가 확보한 자료 중에는 청와대와 정부 기관장들이 국민의 세금인 예산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에 준하는 불법 행위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정부에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은데 실제 재정정보원의 컴퓨터 전문가가 제 방으로 왔습니다. 12일 날 와서 둘러보고는
아이고 아닙니다. 이건 시스템 오류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미 얘기했고 기재부에도 그렇게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기재부가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지 국민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원내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당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좀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기자회견 때문에 먼저 잘 이야기해 주십시오. 정책위원장님, 사무총장, 그러면 다른 비대위원들, 그러면 중진화 의원님들께서 공개적으로 발언하실 것은 지금 해주시고 이따가 끝나고 나면 공개 발언이 끝나고 나면 이 공개를 시간에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주영 부의장님. 다들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3차 남북 정상회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핵심은 비핵화 진전이 이루어지느냐에 전 세계가 그렇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핵심도 결단이 없다면 아무리 어제 환영 행사 그렇게 요란하게 했다고 해도 결국 외화 내빈 아니겠느냐, 속빈 강정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어제 정상회담 1차 있고 나서 아무런 내용 발표도 없고, 이제 오늘 2차 또 이어서 이제 회담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기사의 댓글을 보면 앞에 4.27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보여줬던 우리 국민적인 감동이라고 그럴까 하는 그 강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정상회담의 내용으로 이제 군사적인 부분에 대한 합의 시도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진전 내용은 없이 군사 긴장 완화, 또 우발적 무력 충돌 방지를 위한 그런 구실로 실질적인 내용은 남북 간에 균형이 없는 좀 기울어진 결국 남쪽의 무장 해제만 촉진시키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내용으로 귀결된다고 한다면 평화번영의 화려한 구호 속에서 우리 굳건한 안보 의식이 무너져 내릴 수 있다 하는 데 대한 위기 의식도 우리 국민들 속에 자리 잡고 있다 하는 점을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이다. 엊그제 정경두 국방장관에 대한 국방장관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 당시 합참 의장으로서 청문회에 임할 때에는 추적이 분명히 북한군이다, 그렇게 확실하게 대답했던 사람이 이번에는 완전히 흐려져가지고 이 추적 개념을 없애려고 하는 것 아니냐, 누구의 눈치를 지나치게 보는 국방장관, 이런 데 대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방개혁 2.0 강군을 만들겠다고 하는 개혁 이름은 그렇게 내걸고 있으면서도 그 실질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말 균형 없는 그런 이런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한국당 국방위원들은 이건 이름만 개혁이지 실질 내용은 국방 퇴행 2.0 계획을 발표했을 뿐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점. 그래서 이런 점들을 경계하면서 오늘 두 번째 정상회담에서의 군사 부분
협상에 문 대통령께서 임해주기를 바란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거한 사위의 정신으로 군사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해줘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북이 종전선언 실현에 목을 메고 있는데 그 종전선언이 몰고 올 파급 효과로서 다 우려하고 있는 유엔사 해체, 또 한미 동맹의 와해, 주한미군 철수, 또 NLL 무력화, 이런 국민적인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확실한 안전판을 바탕에 깔고 종전 선언 문제를 다루어 나가야 된다. 이 부분은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하고도 확고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임해야 되고, 우리 자유한국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물러서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이다 하는 점을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세 번째 이제 만나면서 인간적으로는 시기가 어려운 깊어진 문제들 우리 모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서로 던져 놓으면서 구체적인 논의를 할 시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납북자, 국군 포로 송환, 또 북한 내 가혹한 인권 문제 개선, 이런 부분들도 거론을 해 줄 것을 문 대통령께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이번 회담에서 정말 군사 부분에서 어떤 정말 합의가 있는지, 그것이 우리 국방력 문제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저희들은 나중에 이해하시겠습니다. 원윤철 의원님 공개받은. 먼저 3차 남북 정상회담이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최초로 비핵화를 의제로 삼은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이 공교롭게도 13년 전에, 그러니까 2005년에 있었던 9.19 공동성명이 있었던 날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비핵화의 해법을 위한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라는 평가가 있었던 날이기도 합니다. 13년 전에 발표되었던 9.19 성명보다 앞으로 30분 뒤에 있을 10시부터 회담이 다시 재개된다고 하는데요. 이번 회담에서는 그보다 훨씬 더 진전된 북한의 비핵화가 실질적으로 가시가 되는 그런 로드맵이 발표되는 그런 회담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 북미 간에는 서로 다른 한반도 비핵화 로드맵을 가지고 평행선을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선 비핵화, 후 종전 선언, 그리고 북한은 선 종전 선언, 후 비핵화의 입장입니다. 서로 먼저 카드를 보이라고 하면서 평행선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북미 간의 접점을 찾지 못한다면, 그리고 시간만 흘러간다면 결국 우리는 북한이 핵 보유국이 되는 것을 바라만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북핵 위협의 최고의 당사자는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는 단순한 중재자로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됩니다. 이번 기회에 무슨 일이 있어도 북한의 비핵화는 반드시 되어야 되고, 그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가 실현돼야 됩니다. 91년도에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있고 나서 30년 가까이 흘러가고 있지만, 사실 북한은 6차례 핵실험, 그리고 수십 차례 중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무력 도발을 해왔고, 결국 핵과 미사일의 고도화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해결 방식을 한번 제안해 봅니다. 휴전 협정을 했던
분단과 평화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이 남북미 3자 정상에 모여서 북한은 핵 리스트와 핵 타임 테이블을 내놓고 미국은 종전선언을 원샷 방식으로 동시에 합의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의 행동 없이 말로만 떠드는 소위 말하는 No Action, Talking On이라는 나토 회담은 이제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비핵화 시간표에는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남북협력을 통한 한반도의 평화 번영은 북핵 폐기가 그 출발점입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통한 무력 도발할 때마다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제재와 압박 그리고 보상이라는 이러한 그 냉온탕만 오가면서 북핵이라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암덩어리의 면역력만 키워왔습니다. 그 결과 한반도의 핵 불균형은 아주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비핵화를 의제로 삼은 이 3차 정상회담은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 북핵 폐기를 통한 한반도의 비핵화는 정말 절대절명의 과제다라는 차원에서 3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유기주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이 세 번째라고 합니다. 지금 이 회담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비핵화에 대한 어떤 진전도 없으면서 당장 내일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분위기만 달아오는 게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아직 국제사회가 이 북한의 비핵화 이행 여부에 대해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오히려 강도를 높이고 있는 또 압박 수위를 유지하고 있는 현실에 우리는 또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회담은 비핵화 이후에 비핵화 선언 이후에 희미해져가는 약속, 특히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에 대한 구체화된 또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두 정상이 전 세계를 향해서 약속해야 된다고 합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이러한 통설이 비껴가기를 기대합니다. 이번에 세계 총수들이 소위 총출동을 했는데 저희들이 좀 주시해 보겠습니다. 정말로 비핵화 쇼통을 하더니 경제 쇼통도 하려는 게 아닌지 두 눈을 부릅뜨고 보겠습니다. 저는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회담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발언은 자제하겠지만 문재인 정부가 세계 총수를 끌고 북한에 갔다는 것은 저는 기가 찰 노릇이다 이렇게 봅니다. 아마 지금 언론 보도를 보니까 올 상반기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이 104,981건, 휴일을 빼면은 매일 867건의 압수수색 영장이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 압수수색 공화국, 압수수색을 요술방맹이처럼 휘두르는 이 서슬프는 문재인 정권 요구에 누가 거절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북한의 감나라 배나라 하는 이 상황에 문재인 정부가 부안해동하고 언제든 지령만 떨어지면 곡간을 내어주겠다는 심산을 갖고 있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다시 한번 이번 회담이 갈등 있는 10월에도 되기 위해서는 저는 핵 리스트 신고 또 검증 확약의 약속을 반드시 받아내기를 다시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어제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서 북한을 평양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가 전혀 완화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경제인까지 끌고 방북을 하고 있는데 전 세계가 국제 공조를 통해
북한에 최대 압박을 하고 있을 때에도 우리나라는 북한산 석탄과 선처를 몰래 반입하여 대한민국이 바로 대북 제재에 구멍이 뚫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발전 공기업은 북한산 석탄을 구입하여 사용하기까지 했고 국내 금융기관은 북한산 선처의 구입 대금에 대해서 신용장을 발급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이러한 기업들이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불안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북한산 석탄 문제는 제가 특위위원장으로서 열심히 파헤치고 있지만 4대 그룹 총수까지 데려가서 북한과 뭘 해보겠다고 하는 것은 이제 밀반입으로 찔끔찔끔 북한에 이득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아예 대놓고 북한에게 퍼주게 하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북한의 핵 폐기는 하나도 진전이 없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게는 무엇이라도 하나라도 더 주려는 안달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4.27 판문점 회담으로부터 이제 5개월 이상 경과했습니다. 그동안 북한은 용도 폐기된 시험장 폐쇄 등 보여주기식 조치만 하면서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는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나는 것도 올해 벌써 3번째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핵 폐기가 실질적으로 진전된 것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북한의 핵 탄두가 몇 개나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또 핵과학자는 나중에 어디로 소개할 것인지에 대한 그 현황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만 속도를 내서 북한의 도로, 철도를 보수한다고 하고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가 풀리지도 않았는데 내년 남북 경제 협력 사업에 쓰겠다면서 정부 예산을 1,600억이나 증액하였고 미국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결국 개설했습니다. 방기 국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를 바르게 쫓아서 일을 해야 되지 순탄하게 하지 않고 그릇되고 억지스럽게 하는 것을 말하는 말입니다. 변죽을 울린다는 말과 비슷한 말이죠. 이번 남북 정상회담의 의제는 명확합니다. 바로 북한의 핵 폐기입니다. 북한의 핵 폐기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지면 남북 관계 개선이나 군사적 긴장 완화는 저절로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러한 점을 명심해서 종전선언 등을 빨리 추진하기 위한 꼼수만 쓰지 말고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반드시 북한 핵 폐기에 대한 실질적인 성과를 얻어오기 바랍니다. 또 어제 남북 정상회담 평양 방문단에 우리 측 대기업 총수들이 대거 동행해서 국민들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은 올해 2월부터 11차례 압수수색을 당했고 현대차, LG, SK 역시 압수수색을 받아왔는데 문재인 정부로부터 범죄자 대우를 받아온 것을 감안하면 이번 기업인의 광복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싸늘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기업에 대한 무차별한 압수수색으로 국민들로 하여금 반기업 정서를 부추겨 놓더니 필요한 때는 슬그머니 강북에 동행시켜 남북 경협을 시키려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기업 길들이기입니까? 김대중 정부 이후 시작된 남북 경협은 투자 기업들에게 성공신하는커녕 북한과의 경제 협력이 얼마나 모순되고 힘든 일인가 깨닫게 했습니다. 결코 경험이 스승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경험이 스승이 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유시장 경제를 통해 한강의 기적을 일구고 대한민국을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일으켜 세운 한국의 기업들이 위장평화 이벤트의 들러리가 되어 자칫 대북 제재의 파편을 맞아 휘청거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김종인 위원장께서 지난 8월 이후 올해 7월까지 중단되어 있던 중진회의 연석회의를 재개하고 오늘 중진연석회의를 여신 것은 이전 지도 체제와 다른 소통 행보로서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지난 일요일 우리 한국당의 윤리위원장과 당무감사위원장이 임명되었습니다. 김영종 전 검사가 우리 당의 윤리위원장으로 황윤원 중앙대 교수가 당무감사위원장으로 임명되었는데 당 체제가 순차적으로 정비되어 있는 것이라서 다행스럽습니다.
대쪽 같은 결기를 가진 새 윤리위원장을 필두로 윤리위가 새 출발을 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당에는 큰 선거에서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을 완전히 망하게 하여 완전한 패배로 몰아넣고서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심지어 다시 돌아오겠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정치는 바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야말로 책임 정치의 실종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책임 정치를 실현하지 않는다면 우리 한국당은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기 힘들 것이며 당에 엄정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는 것을 많은 당원들과 함께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문재인 정부의 환경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전국이 태양광 발전 설비 사업 방풍에 휩싸여 있습니다. 지금 그 사업자와 지역 주민 간의 분쟁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탈원전 정책 추진하면서 대안으로 신재생 에너지 3020 계획을 추진하고 있죠. 대표적인 게 태양광 설비 사업이 있는 건데 이게 지자체에서 승인하는 겁니다. 대개가 한 100kW 규모의 소규모 발전, 저수지 끼고 한 농촌 지역에 많이 하고 있죠. 지금 뭐 어림잡아서 25,000개가 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 가지고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을 하고 한전에서 져주고 또 사주고 뭐 이런 식입니다. 이게 무슨 친환경 에너지라고 하지만 알아보니까 친환경이 결코 아니더라고요. 지금 이게 태양광 받는 그 판넬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카드뮴이라는 독성 성분이 이게 엄청나게 독한 거랍니다. 최근에 그 미국 타임즈지가 2008년에 환경 영웅으로 선정한 사람이 있어요. 마이클 셀런버거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끄는 환경단체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태양광 패널은 원자력 발전소보다 독성 폐기물을 단위 에너지당 300배 이상 발생시킨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타임즈에 보도가 된 겁니다. 지금 이렇게 무분별하게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과거에 뭐 운동권 시민단체 출신들이에요. 이게 그 단체장들이 일감을 막 몰아줍니다. 제가 이름만 대면 대부분 국민들이 다 아는 사람도 여기 있어요.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죠, 이 사람 지금. 자, 과연 이걸 그대로 놔둬야 되는가? 그 지역의 분쟁과 갈등 실태를 우리가 당에서 한번 조사해가지고 정부에 좀 문제 제기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이제 우리 당무 관련해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 지지도가 왜 안 뜨냐? 문재인 대통령은 뭐 지금 여러 가지 뭐 잘못한 게 많죠. 그래서 지지도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청와대 정무수석 할 때 그 이명박 대통령 3년 차였는데 48% 50%대 관리했어요. 제일 높았습니다. 뭐 문재인 대통령 지금 1년 조금 지났는데 지금 50% 이하로 이제 곧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상당히 그 폭락폭이 굉장히 큰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지도가 왜 안 뜨냐, 그래서 걱정들 하시는데 조금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좀 기다릴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이 지지도 안 뜨는 거 가지고 걱정하고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자. 저는 그 우리 김병준 비대위 체제가 품격 있게 순항 중이다.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어쨌든 우리가 반성하고 또 우리 국민들에게 제시할 새로운 가치와 보수의 길을 재정립하는 그 노력이 나름대로 진지하게 밀도 있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지지도가 무슨 뭐 어느 조사에 보면 정의당하고 뭐 비슷하게 11%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그건 지지도가 이상한 거잖아요. 당장 6.13 지방선거에서 우리는 정당 지지도가 29% 30% 얻었지 않습니까?
그때 정의당은 9% 미만에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정확한 여론조사는 투표 결과입니다. 그리고 2010년도의 지방선거 때도 그 당시 그 여당이었던 한나라당 지지도가 40%에 육박했어요. 민주당 20%였습니다. 절반이었는데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한나라당이 졌잖아요. 지지도와 선거 결과라는 게 항상 일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지도 연연해가지고 뭐 김병준 체제 완전 지지도가 안 뛰고 뭐하냐 뭐 존재감이 있니 이런 소리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진지하고 정말 옷깃을 여는 자세로 차분하게 또 시간을 갖고 인내심을 갖고 우리가 지지도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 혹여 다음번 무슨 전당대회에서의 어떤 명분 축적을 위해서 공연히 뭐 지금 지지도를 가지고 현 비상 대책의 체제를 좀 흔드는 듯한 그런 시도가 있다면은 이건 뭐 높아심이지만 멀지각한 발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비상 체제에서 우리 김병준 비대위원장 체제가 품격 있게 순항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대동단결해서 힘을 좀 모아야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갑자기 얼굴이 화끈해지는 오늘 아무래도 정상회담 관련 언급이 많은 것 같습니다만 중복되지 않은 의미에서 한 3가지 정도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남북 관계를 대통령 멋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헌법과 법률과 국민적 동의 하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 점을 대통령이나 집권 측은 잊지 말아주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도대체 비핵화 의지를 문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정부 질문 때도 물었습니다만 확답을 못 들었습니다만은 북미 정상회담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1년 내 비핵화를 약속했다고 간접 증언만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북한 측으로부터 확실한 비핵화 약속을 들은 바가 전혀 없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그걸 받아내지 못한다면 국민과 전 세계로 하여금 환상에 빠지게 하고 우리 안보 체계를 흐트리는 오히려 이적 행위에 가까운 결과만을 가지고 오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이 북한의 핵무장으로 야기가 되고 북한 핵 제거가 절체절명인 위기라는 것을 잊지 말아주길 바라고 어떻게 만나서 뭐 잘 놀다 보면 북핵이 제거되겠지 하는 환상 가지고 국민을 포도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을 하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대단히 불길한 생각을 가지는 것은 출발 이 대통령께서 새 합의나 선언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불필요한 말씀을 미리 할 필요가 있는 건지 도대체 어떤 의도로 그 이야기를 했는지 대단히 불길한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요. 세 번째로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분입니다. 평양 순환공항이나 여러 곳에서 도대체 태극기를 보지 못했습니다. 한반도기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것이 아닌데 형식이 중요한 내용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부터 우리 국민들은 도대체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는지를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 통일교육교재 관련입니다. 통일부사나 통일교육원에서 발간한 평화통일교육 개정판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 내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표현을 빼고 더더구나 경악할 일은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등도 대외적으로는 협상용이고 내부적으로는 체제 결속용이라고 대남협이 아닌 것처럼 왜곡하는 교재를 내서 전국적으로 초중고에 배포하고 통일교육은 연간 1000회 이상 학교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이 대한민국 반역행위 아닙니까? 일부 언론도 그 반역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새싹 같은 학생들에게 완전히 세대 교육으로 정신무장을 해제하고 지금 핵무기로 야기된 이 엄중한 상황을 핵무기는 도대체 위험이 없다는 식으로 가르치는 이 체제를 우리가 보수 정당이 두고 봐서 되겠습니까? 지난 정부에서 국가보훈처장이
애국심을 강조하는 무슨 여러 조치들을 취했다 그래서 지금 수사받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됐는지 자세히 밝혀야 하고 우리 보수정당은 이 문제를 결코 간과해서는 존재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도부에서는 프로그램을 짜서라도 이 문제는 전 국민에게 알리고 이거 그대로 통과되면 우리 존재 의미가 없습니다. 전당적으로 전 국민적으로 좀 주의를 환기하고 정교한 프로그램으로 국민들에게 알리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유원회 후보자 오늘 인사청문회에 있습니다만 정말 같은 의원으로서도 부끄러울 정도로 없는 비리가 없는 게 다 나왔습니다. 이 정상회담 분위기 틈타서 아마도 얼렁뚱땅 임명하고 넘어갈 텐데 더구나 교육부 장관 부적격자 중에 부적격자입니다. 우리 청문위원들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진짜 특단의 대책으로 의원 전부가 들고 일어나서 청문회장을 방문하든지 아니면 무슨 견인이라도 하든지 길거리라도 나가든지 해서 막아야지. 이거 못 막으면 같은 의원이라고 또 감쌌다는 비난까지 우리가 덤탱이 써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두려운 붉은 개미 830마리가 대구까지 올라왔어요. 산에 있다고 올라왔어요. 대구는 또다시 지금 완전히 공포 상태입니다. 이게 얼마나 번져갈지. 이 정부의 안전 대응 능력을 보면 초기 대응 제대로 못하면 이제 전국이 또 붉은 개미로 덜거를 판인데 그 정부에만 맡겨놓지 말고 우리 원내대표님께서 좀 대책 같은 걸 좀 살피셔서 좀 안심 좀 시켜주길 부탁드립니다. 목표 발언.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남북 정상회담 오늘 아마 결과를 발표할지 모르겠다고 나오는데요. 내용은 결국은 우리의 무장 해제에 집중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판문점의 동이 평양에 가을이 됐다며 풍성한 결실을 바란다고 했는데 이 결실이 설익은 병안 잔뜩 추수하는 그런 결실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는 것입니다. 왜 제가 무장해제만 되겠다고 했냐면 지금 비핵화에 대한 이야기는 정부의 입장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고르디우스 매듭을 풀듯이 일괄 타결하겠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는 순차적 타결을 이야기했고 이제 그저께 문정인 후보가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적 우발적 충돌에 대한 우려를 이야기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평화의 반은 왔다. 비핵화라는 것에만 집착하면 남북관계에 진전은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드디어 비핵화 문제를 부차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 가장 중요한 결실은 비핵화라고 하는데 결국 비핵화 부분은 어떤 선언에 불과한 선언조차도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의 육성으로 듣지 못했는데요. 비핵화 부분은 부차적인 것으로 넘기고 결국은 군사적 충돌, 우려 해소라는 그런 명분 하에서 저는 우리의 일방적 무장 해제로 흐를 것이라는 그런 예측을 해봅니다. 매우 우려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결국 군사적 충돌 우려 해소, 또 군사적 신뢰관계 구축은 바로 천안함 연평도에 대한 사과부터 신뢰 회복이 시작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결실을 정말 온 국민과 기대하는데 이 설익은 벼, 결국은 그 설익은 벼가 우리 측의 무장 해제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말씀드립니다. 그 대규모 경제사절단 방북 자체는 그 자체가 잘못된 시그널을 줍니다. 이 잘못된 시그널 하에서 저는 이 대기업 팔목 비틀어서 민간 차원의 일방적 퍼주기나 또는 할당식의 경협이 사실상 지금의 대북 제재 상황 속에서 진전되지 않을까 하는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결국 그것이 잘못되면 우리 기업에까지도 대북 제재의 위험성이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조금 전에 주호영 의원도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눈과 귀를 의심하는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태극기가 안 보인다는 것이죠. 인공기와 한반도기는 봤는데 제가 조금 더 찾아보겠는데 태극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귀를 의심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었습니다.
모두 발언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양의 발전이 매우 놀랍다. 어려운 조건에서 인민의 삶을 향상시킨 김정은 위원장의 리더십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습니다. 나무에 산이 많다고 해서 평양에 일부 건물이 올라갔다고 해서 인민의 삶을 향상시킨 김정은 위원장이라는 평가를 할 수 있는지, 지금 우리나라 그 북한 인권 문제, 북한 그 인권 국제 협력 대사 1년 동안 분석이고, 우리가 애써 통과시킨 북한 인권법 전혀 지금 실효성을 실효적인 그런 실효성을 담보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이런 방법 언급이 없습니다. 눈과 귀를 의심하게 한 행위에 대해서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는 반성해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가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언급 반드시 해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강조합니다. 예, 그 말씀이 안 계시면 우리 저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예,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개를 전하겠습니다.